네, 오늘은 장수를 위한 에코라이프란 제목으로 제가 처음 강의를 해보는데요. 어, 그 환경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가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인간의 수명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별로 늘지 않았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치매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이라는 거를 제대로 좀 더 이해하신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하지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보통 환경이라고 하면 불편한 진실, 힘들지만 지구를 위해서, 뭐 북극곰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환경은 지구를 앞서서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즐겁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힘들어도 막 등산도 가고 막 매일매일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깨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런 책을 준비해 봤고요. 작년에 구글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검색을 가장 많이 한 단어 10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8위고요. 작년 카타르 월드컵이 4위, 이상한 변호사 우용가 2위였고요. 1위를 한 게 기후변화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환경을 하지만 저는 기후변화 환경이 10위 안에나 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1위에 든 거예요. 검색을 제일 많이, 전 국민이 제일 많이 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데 뭐가 이상해. 문제가 있어. 여기에 대한 이제 인식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얼마나 나랑 관계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제 문제가 있다. 이 인식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를 더 인식시키고 사람들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에코맘 코리아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교육을 통해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저는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 생각하는데 제가 국영수는 열심히 배우지만 우리가 살아갈 세상, 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살기 위한 어떤 환경이나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이런 교육은 별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25만 명을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 특히 유네베 국내 유일한 파트너 NGO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적어봤고요. 특히 저희는 정책을 바꾸는 일들도 많이 해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작년에는 요리 연기, 요리를 할 때 막 고기를 구울 때나 이럴 때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맛있는 냄새야 하고 그냥 막는데 그걸로 인해서 조리사들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폐암으로. 산재인 인정이 50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런 거에 관련된 토론회를 만들고 관련 법안도 3개나 발의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상 받은 거고. 제가 강의를 이제 다 할 수가 없어서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지원의 치얼스라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강의 드린 거에 뭐 일부를 좀 잘라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결국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지금 보시면 거울 속에 나의 얼굴 하나 잘생겼네, 피부도 좋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바로 뒤통수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뒤통수에 한 뼘 뒤에 이 일을 우린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보이는 내 얼굴만 보고 나 잘생겼어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이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게 이제 저희 에코맘 코리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몇 가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달력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중간에 삼각형이 돌아가는 표시가 재활용 마크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1982년도랑
2010년도랑 날짜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어, 자꾸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쓰세요. 막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환경하면은 분리배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면 결국은 다 쓰레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죠. 있는데도 어디다 둔지 몰라서 또 사고 1 플러스 1이면 또 사고 막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꼭 필요한 것만 살아야 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건 되게 쉽죠.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인데 들춰보면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바닷속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고 땅 속에도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죠.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지금 총이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을 총하고 연결시켰는데 총이라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총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게 우리를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연기는 왜 나냐? 우리가 뭔가를 태울 때 연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석탄을 태울 때, 기름을 태울 때, 우리가 뭔가 전기를 쓸 때, 이럴 때 다 뭔가를 태우잖아요. 자동차를 달릴 때, 다 태우죠. 심지어는 이제 음식을 할 때도 이렇게 뭔가를 태울 때 나는 연기들이 이렇게 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뜻의 포스터고요. 자, 만약에 우리 집에 쥐 100마리와 바퀴벌레 100마리 함께 산다. 그러시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싫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여인의 표정을 보세요. 이분은 표정이 아주 온화해요. 놀라지 않았죠. 이건 뭐냐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개구리가 멸종됐을 때 그 개구리의 천적이 되는 이런 곤충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완전히 우리 집안을 다 습격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귀뚜라미 떼가 완전히 농촌을 습격해가지고 벼를 다 먹어버리고 어떤 마을을 다 습격해가지고 다 집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우리가 길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럼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주세요? 아무도 안 주세요? 그래서 길고양이가 너무 예쁘고 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길고양이가 밥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러면 산에 있는 야생의 작은 곤충이라든지 새알들을 다 잡아먹어요, 길고양이가. 그러면 야생의 생물 다양성을 멸종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종이 많아지면 안 되고 자연의 섭리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비둘기라든지 이렇게 뭐 길고양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것 자꾸 밥을 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얘는 변기인데요. 이 변기가 이제 쓰레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몸하고 변기하고 쓰레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결국 다 바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쓰레기만 가는 게 아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도 함께 골로 가는 거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 자, 우리가 신이 주신 최대 가장 좋은 선물이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무는 유일하게 산소를 공급하고 CO2를 먹어요. 흡수하죠. 그래서 지금 뭐 CCS니 이런 뭐 기술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건 정말 CCS 할아버지가 나와도 아직은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절대 흡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나무의 나뭇잎에 막 썩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쵸? 썩고 있죠. 이 썩고 있는 게 상징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썩고 있는 이곳. 이곳이 바로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지구 전체로 본다 그러면 지구 전체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2%라 그래요. 2%밖에 안 되는 면적에 전 세계 인구의 50%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50% 인구가 전세가 쓴 에너지도 50%, 배출한 온실가스도 50%, 쓰레기도 50%만 배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80%의 에너지를 쓰고 8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80%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2%밖에 안 되는 작은 땅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모여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건강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도시가 건강이 굉장히 어렵고 이 도시가 이렇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IPCC에서도 기후변화는 사람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근데 중요한 거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후변화가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유럽은 좀 다르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엄청나게 이제 그 온도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요.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6%밖에 안 돼요. 작년에 파리가 45도까지 올라갔는데도 파리 사람들이 우리가 에어컨을 사야 될까? 우리가 다 에어컨을 사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러면 더 기후변화가 심해질 텐데 꼭 이게 답일까? 이러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고민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 환경교육, 본인들 삶 속에 그냥 녹아든 어떠한 지구와 함께 공생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류는 지속 가능할까요? 이제 요즘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온 그림이에요. 우리 아까 곽 교수님 경제학자인 곽 교수님도 지금 함께 계신데 보시면 그동안 지구와 코로나가 엄청 치고받고 싸우고 있거든요.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이 링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링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힘세 보이는 이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링 안으로 들어오면 그땐 다 죽는 거야. 이게 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도씨 이상 지구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된다.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매년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리스크 10가지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서 6가지가 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후대응 실패, 극한 기상이변, 생물다양성 손실, 전염병, 인간의 환경적 피해. 이거는 쓰레기라든지 대기오염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자연 자원의 위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자원을 쓰고 있죠. 10가지 중에 6가지가 다 환경과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전염병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환경에 지금 우리를 되게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게 기후위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 산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아니 산불의 원인이 담배꽁초지 무슨 기후변화야. 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검정 색깔 종이가 있으면 돋보기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검정 종이가 탔죠. 불꽃이 없어도 검정색 종이가 그냥 그 돋보기에 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기후변화로 너무나 이게 뜨거워지면서 그냥 타기도 하고요. 그냥 불이 납니다. 여기에 담배꽁초가 붙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아요. 이게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이게 외국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밀양에 강원도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죠. 이거는 지금 시베리아를 온도로 측정한 카메라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한 건데요. 시뻘겋죠. 이게 지금 벌써 7월 달에 찍은 건데 40도 육박하는 온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베리아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안에 엄청난 온실가스, 메탄, 이산화탄소 등이 묻혀 있고요. 또 바이러스가 묻혀 있어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우리 차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 스페인 독감 때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죽었지만 그 바이러스는 이 동토층에 녹아 있다는 거는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녹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온실가스도 나오고 바이러스도 나오고. 그래서 녹으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녹기 시작하는 지금 시작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도 전 세계의 4분의 1이 극심한 물 부족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옛날보다 강이라든지 계곡의 물이 굉장히 적어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작년 사진인데요. 보시면 캘리포니아가 지금 거의 10년 이상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는요, 레스토랑 가면 웨이터가 물을 보통 우리가 그 호텔 같은 데 물을 따라주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면 벌금 내요. 왜 낼까요? 마실 물도 귀한데 지금 웨이터가 물 따라주면 마지막 물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따라줘라. 이렇게 지금 규정을 바꿨고요. 그다음 캘리포니아의 모든 물의 수압을 낮췄어요. 약하게. 세게 하면 버려지는 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칠레 같은 경우에는 세차도 금지시켰어요. 세차도 못하게 해요. 전 세계가 굉장히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심한 상태이고요. 여기는 지금 콜롬비아의 호수인데 이미 호수의 바닥은 다 말랐고요. 없어진 지 오래됐고 바닥까지 다 쩍쩍쩍 갈라진 상태거든요. 물이 이렇게 귀한데 우리는 물을 진짜 엄청 막 쓰고 있죠. 특히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드는 물의 양이요. 2,700리터로 한 사람이 3년 7개월간 마신 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10,000원이면 사니까 쉽게 물건을 막 사는 거죠. 근데 모든 물건을 만들 때는 물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많이 드실 건데요. 이 페트병을 만들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생수물의 30배의 물이 필요해요. 그럼 페트병 한 병을 마시면 31병의 물을 마시는 꼴이죠. 그리고 그 지하수가 지금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생수를 너무 많이 먹는 게 또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지금 케냐인데요. 케냐의 이 기린도 화석이 아니라 지금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정말 말라서 이렇게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나라는 너무너무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홍수로 막 이 밑에 있는 마을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심슨의 만화인데 매일매일 이제 막 더워지니까 심슨의 아들이 내 생에 가장 더운 여름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아마 너에게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걸?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거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작년에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나 엄청 유럽이 더웠고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엄청 많았다가 또 엄청난 물난리가 있었죠. 이게 바로 불과 몇 달 전의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강남에서 동작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로 그냥 버스가 다 물에 잠기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115년 만에 물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상 관측이 시작한 게 115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오르면 1000년 만인지도 모르는 거죠. 기상이변이 왜 무섭냐?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상이변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기상이변이 무서운 이유는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 계속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물폭탄 사태가 10년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올림픽 대로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다 사람들 대피하고 엄청나게 자동차가 다 이제 막 그 폐차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게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올 비가 1시간 만에 오는 거예요. 이 기상이변이 온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지금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한 달도 되기 전에 20일 전에 뉴스인데요. 이제 이상기후로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채소 대란이 있는 상태고요. 토마토를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데 세 편만 이제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굉장히 기상 변화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곡식도 잘 자라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굉장히 노인들이 취약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폭염이나 폭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각종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그 우리 심혈기관 질환을 이제 더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는 결국 생존의 문제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작년에 났던 이제 저널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지금 그 뉴질랜드에 있는 대학에서 그 학교의 대학교에서 266편의 관련된 논문들을 다 이제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예요. 여름 기온이 1도가 오르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2%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기온이 높은 상위 10% 이내의 폭염 상황이 발생할 때는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11.7%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균이고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을 구분해서 봤더니 65세 이상이 사망할 위험은 14.7%라는 거예요. 64세 미만은 5.7%인데 거의 3배가 높죠. 그리고 고강도 폭염에서는요. 65세 이상의 사망 위험은 23.3%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도 아프면 열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지구도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나고 있는데 전체 평균 1.5도씩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엄청 더운 날도 있고 낮은 날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되게 추운데 지구 온난화 맞아?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후 변화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기상과 기후가 다른 거예요. 기상이라는 거는 오늘의 온도가 몇 도야? 이게 기상이라고 하면은요. 기후는 이런 기상의 30년 이상의 평균이에요. 30년 이상의 평균을 봤을 때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를 보는 건데요. 그 경향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후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다면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게 자꾸 좀 이게 뜨거워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기후 변화를 야기시키는 환경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건강과 특별히 관련이 깊은 거를 제가 3가지 정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세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는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다음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1988년 대기업의 변호를 담당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 롯빌럿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농부로부터 농장의 소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했다며 소송 의뢰를 받습니다. 이 마을을 방문한 롯빌럿은 어딘가 이상하게 보이는 소와 수백 마리 소의 떼죽음, 그리고 검게 변색된 한 소녀의 치아 등을 보고 이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How many did you lose? 190. 190 cows. You tell me nothing's wrong here. 롭은 오랜 조사 끝에 이 사건에는 미국 최대 화학기업 듀폰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이 듀폰이 배출한 독성 화학물질은 마을 사람들의 중증 질병은 물론이고 기형아 출산 등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What if you drank it? Drank it? It's like saying, what if I swallowed a tire? 롭은 큰 충격에 빠지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 기업인 듀폰과 싸움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 싸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듀폰사는 끈질기게 소송을 끌고 가고 이 점점 길어지는 이 기간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회의적으로 변해 롭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데요. 홀로 수많은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롭과 점점 지쳐가는 그의 주변 사람들. 과연 거대 기업 듀폰을 상대로 한 롭의 끈질기고 외로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We protect us. We do. They crossed the line. 테프론은 1938년 미국 듀폰사에서 개발한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프라이팬을 비롯한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프론의 주성분인 화학물질인 PFOA에 독성물질이 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건 물론이고 각종 암과 기형아 출산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실제 인물인 롭빌럿에 따르면 듀폰은 이미 1950년대부터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이 비밀 실험을 했고 이 실험을 통해서 테프론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듀폰은 20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은폐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자사 제품에 이 PFOA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이 물질을 불법으로 목초지에 매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수와 지하수로 무단 방류하기까지 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환경 스캔들로 불리게 되죠. 실제 사건의 주인공인 롭빌럿과 그의 아내 사라빌럿은 영화 제작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촬영장에 방문해 배우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와 비슷하게 연기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특히 듀폰의 공장에서 일하며 독성물질에 노출됐던 한 여성에게서 태어나 선천적인 장애를 갖게 된 버키 벨리는 다크워터스에 실제 본인의 역으로 출연하면서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동시에 영화에 대한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이 버키 1900 지금 이제 화학물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건데 우리는 약간 마법처럼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곰팡이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어딘가가 통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곰팡이 제로로 그냥 닦아버려요. 그쵸? 그냥 에어컨을 소독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뿌리는 화학물질들이 결국은 에어컨에 있는 균도 죽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마시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회사가 만든 걸 떠나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국에서만 팔았을까요? 한국 사람들 되게 똑똑하잖아요. 한국에서만 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세계 만약에 한겨울에 여행을 많이 가보셨을 건데요. 일본, 우리 아까 교수님 계신데 일본 겨울에 호텔 가면 되게 춥거든요. 집도 굉장히 추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굉장히 춥죠. 그런데 한국에서만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살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사는 나라가 없거든요. 반팔 반바지를 입고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덥다는 거죠. 너무 더우니까 건조해요. 건조하니까 가습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청소를 잘 못하겠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또 거기서 살균제를 넣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좀 자연스럽게 가지 않으면 막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자, 플라스틱 문제 요즘 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A world without plastics is hard to imagine. They're in our clothes, cars, magazines, furniture, cosmetics and electronics. And in things you wouldn't expect,
like tea bags, chewing gum, and even some sun creams. So how did we get here, to a world full of plastic? Prehistoric animal and plant life is to thank for modern plastics? Well, kind of. Over millions of years, and under immense geological pressure, these ancient flora and fauna decompose to form fossil fuels. And fossil fuels are made up of hydrocarbons. In the 19th century, when society was running out of animals to make stuff out of, scientists discovered that hydrocarbons could be used to create plastic. Sometimes they got it wrong. But once they got it right, they got it very right. Now, plastic helps save lives and protect us from disease. It takes us places we've never been before. It can hold incredible weight, or be so thin it's invisible. To the naked eye, at least. But more than all that, as consumers, plastic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They can be made any shape, texture, or colour. Attractive, bright, and convenient. Convenient for everyone on the planet. Great for everything. So durable, dependable, and virtually indestruc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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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discarded all over the planet. Nearly all plastic ever made that's not been incinerated or broken back down into its chemical constituents is still with us, either whole or in tiny pieces. So what now? 지금 여기에서도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작게 쪼개질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플라스틱이 결국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다나 강으로 결국 흘러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재활용을 하려고 모으지만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는 율은 9%밖에 안 돼요. 나머지 91%는 땅속으로 가서 땅을 썩게 하거나 바다로 가서 바다를 썩게 하고 그게 잘게 쪼개지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생선이 먹고 생선을 다시 우리가 먹으면서 내분비장애나 생식기능 저하나 발암물질 등으로 남는 거죠. 이게 다 화학물질 덩어리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전 세계의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가를 해안가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2위, 인천 경기 해안이고요. 3위도 우리나라 낙동강 하구예요. 놀랍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니 보면은 태평양에 플라스틱 섬이 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써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자요, 텔레비전 같은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 되려면은 500년, 1000년 걸릴 건데요. 그냥 비닐봉지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이런 일회용품은 미세 플라스틱 되는데 6개월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미세 플라스틱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진짜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어디서 제일 많이 먹을까요?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장관님 미세 플라스틱 어디서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으세요? 뭘 통해서?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이 그림에는 물고기 이런 거. 네. 네.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먹지?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요. 물고기 같은 것을 먹는 거에 100배 이상 많이 먹는 게 플라스틱 병입이에요. 생수에서 제일 많이 먹겠죠.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을 때 그거 한 병에 거의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 많은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라면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류의 음식에 70도 이상의 그 물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라든지 전자레인지 높아지면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소금이나 맥주 이런 걸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공기 중에도 이만큼 다 있어요. 그런데 병이 플라스틱.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왜 마셔요? 생수를 마시는 이유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잖아요. 근데 수돗물보다 훨씬 나쁜 거죠. 수돗물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짜 유럽에서는 부러워하는 수돗물인데 이 마케팅에 의해서 마치 생수가 정말 좋은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잘못된, 과장된 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생수에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생수는요, 그 운송 과정이나 보관 과정도 그래요. 생수를 정말 이렇게 창고에 잘 보관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노천에다 그냥 방치해 놓겠어요? 그냥 노천에 많이 그럼 방치해 놓죠.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엄청 들어가겠죠. 거기에 환경 호르몬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먹을 때는 편의점에 뭐 냉장고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유통되는 과정이나 또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 게 생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한국이 미국보다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 너무나 많은 편리성. 근데 이게 결국은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지금은 편리하지만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세 번째 새로운 석탄이 이제 플라스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플라스틱이 그만큼 굉장히 나쁘다. 온실가스도 훨씬 더 많이 내뿜고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공기의 문제예요.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숨을 쉬는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공기의 중요성은 옛날 그 런던 스모그 사건 때 시작이 돼요. 런던에서는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공장들이 많았죠. 그래서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면 사람 처음에 좋아했어요. 와, 저거 돈이야, 돈.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11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사망을 하지, 런던에서? 그랬더니 그게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을 다 외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기가 좋아졌는데 또 공기가 나빠지기 시작하죠. 뭐 때문일까요? 두 번째 공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는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자동차는 시골로, 뭐 외곽으로 보낼 수가 없어. 사람이 같이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게 DPF라는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트럭 같은 게 가면 뒤에 시커먼 연기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시커먼 연기 안 나와요. 그게 매연 저감 장치라는 거를 그 마우라에 붙여가지고요. 83%의 대기오염 물질을 다 제거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막 이제 한 10년 정도 엄청 열심히 우리가 이제 해왔던 활동이죠. 그리고 나서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88 올림픽 때에 비하면 지금 훨씬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옛날엔 나쁜지 몰랐는데 나쁘다는 걸 알면서 사실 이제 지난 정권 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1위가 미세먼지 해결이었거든요. 근데 그 미세먼지 중에서도 진짜 나쁜 미세먼지는 PM2.5 이하인 초미세먼지예요. 근데 초미세먼지를 우리가 진짜 많이 먹는 게 있어요. 어디서 많이 먹을까요? 초미세먼지. 우리가 매일 엄청나게 맞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굽거나 아니면 뭐 튀기거나 아니면 뭘 볶거나 할 때 다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요리할 때 엄청 조그맣게 쪼개져서 PM2.5도 아닌 PM1.0 이하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제가 이거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환경청에서 도심의 초미세먼지 발생원 1위가 쿠킹 에미션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매연저감 장치도 많이 붙여서 이제 자동차도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리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나쁜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냄새, 좋은 냄새가 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환경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햄버거 패티 한 장을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디젤 덤프 트럭이 230km를 달릴 때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대전까지 가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 삼겹살 1kg을 구우면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나올까요? 우리가 그동안은 제일 처음에는 공장을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 다음에 양은 많지 않지만 이거 폐암을 일으키는 거야 하고 엄청 노력한 게 있어요. 그게 담배죠. 담배에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지금 거의 많이 안 피고 금연 인구가 엄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 환자가 지금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게 바로 요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삼겹살 1kg을 구울 때 먹는 미세먼지 양은요, 담배 1000개 필 때 먹는 거랑 똑같대요. 담배 한 개 피면 난리가 나는데 담배 1000개 피를 먹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관련된 영상을 하나 하지원의 치얼스에서 만들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우스코스트 환경청 자료를 보면은요, 도심에서의 초미세먼지 PM2.5의 발생 원인 1위가 식당이라고 해요. 이는 대형 덤프트럭에서 나오는 PM2.5의 2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경유차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한번 볼까요? 제 가까운 지인의 어머니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을 하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요리 솜씨가 유독 좋으셔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해주는 새끼 밥만 고집하며 드셨다고 해요. 근데 엄마는 담배 담자도 모르고요. 아버지도 담배를 안 피우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폐암으로 수술한 여성 환자 957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에서 약 93%가 비흡연자였다고 합니다. 같은 취지로 국립암센터에서는요, 여성 폐암 원인의 90%가 주방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고 발표를 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집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방에서 식재료를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리에서 나오는 매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밖에 나가지 마라, 운동하지 마라 등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WHO에서는 실외보다 실내의 미세먼지가 폐에 도달할 확률이 100배에서 1000배나 높다고 말을 합니다. 요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실내에서 발생하고요. 그것도 가장 나쁘다는 초미세먼지 PM2.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인체에 가장 나쁜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담배가 나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는 인구는 점점 늘고 있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금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과 정책을 쏟아부었듯이 이젠 전 국민이 먹는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그 매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아주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대량의 요리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후드 켜고 창문 열고 요리하면 괜찮은데요. 집에서는 그렇게 환기를 하면 되지만 학교 등 대형 급식시설이나 또 직화구이를 하는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은 어마어마해서요. 이를 아예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환기만 시키면 그 미세먼지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그 실외를 다시 오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외를 걷고 있는 우리가 다시 먹겠죠? 올 가을에 기숙사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집에서 가정학습을 실시했는데요. 이유는 학교 조리사들이 단체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올 4월에 학교 조리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음식 조리 시에 나오는 연기가 폐암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든요. 이로 인해 조리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이슈가 파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YTN 취재진들이 조리 시에 유해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직접 측정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측정해 본 결과 기준치의 18배나 달하는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대량의 식사를 한꺼번에 준비하고 또 튀김 요리가 많아서요.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조리실과 식사하는 공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급식을 하는 학생들도 위험에 함께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 조리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문제는 또 환기만 하면 해결될까요? 환기만 해서 내보내면 결국 그 미세먼지가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고스란히 마시게 됩니다. 대기 환경에 대해 매우 민감한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미국은 자동차 매연에 대한 규제와 세탁소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여 도심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 후 도심 지역의 공기질을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의 공기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조리 시에 나오는 연기가 주된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디젤 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인용한 자료를 보면 햄버거 패티 하나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나오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햄버거 패티 한 장을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디젤 덤프 트럭이 250km를 달리는 양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디젤보다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가 더 나쁘다며 우리만 혼내지 말라며 디젤 테크놀로지 포럼에서는 역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중심으로 요리 매연에 대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법규가 생겼으며 뉴욕시의 경우는 법규 제정 3년이 지난 올해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새로 오픈하는 식당과 일주일에 400kg 이상의 고기를 소비하는 그런 대형 식당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뉴욕시 환경청의 인증을 받은 필터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선 이런 곳이 급할 것 같아요. 민간계층인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의 단체 급식실, 그리고 공장이나 회사의 대형 단체 급식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우선적으로 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식당에서는 지금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고등어가 미세먼지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론에서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일을 안 하고 고등어 핑계를 대? 이러면서 그냥 희화화가 됐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알리려고 한 게 희화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쪽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 건강에 나쁘다고 하지만 직접 사망의 원인이 이 미세먼지인 요리의 연기이고 그것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게 최근의 일이고요. 그게 작년, 재작년에 50명이 조리사 산재 인정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이 양이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 대한 기술들이 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인가?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호프 자렌이 쓴 책에 보면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라는 이제 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풍요롭게 했던 것이 지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과해진 거죠. 그래서 지구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지구가 2.5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딴 데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도대체 어디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도 전기를 쓰고 있죠. 불도 켜고 이 컴퓨터도 켜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기르는 거, 우리가 먹는 모든 거에는 다 에너지를 써서 길러집니다. 농업도, 축산업도, 수산업도, 이동수단, 냉난방.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제조업이죠. 자꾸 뭘 많이 사고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전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탄소 중립이 어떤 뜻일까요? 보통 탄소 중립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배출하는 게 플러스고 그걸 마이너스를 시켜서 0을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출하는 거를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 시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탄소 배출이라는 거는요, 일단 내가 배출한 탄소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고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그거를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과학이 해결하겠지, 뭐 지금 CCS 할아버지가 나와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상태로 과학이 해결되려면 400년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려면. 근데 우리에겐 30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진짜 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서 30년 안에 뭐가 막 이제 발견된다, 뭐 발명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한 번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수명이 100년이에요. 어저께 배출한 거, 그저께 배출한 거, 오늘 배출한 거, 내일 배출할 게 100년씩 머무르기 때문에 30년 안에 뭔가가 나와도 그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그냥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줄이고, 우리가 맨날 구입하는 자원, 물건을 줄이고,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도 처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든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기관이나 뭐 모든 조직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하지 않으면, 적어도 반 이상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는 지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시려면은 제품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고 이제 어른이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생애처럼 제품 생애주기라는 게 있어요. 제일 좀 생산될 때 그것이 유통되죠. 그 생산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적은 원료를 쓰느냐, 얼마나 환경에 덜 피해를 주느냐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오는 거랑 여기 제주도에서 오는 거랑, 아프리카에서 오는 게 더 멀리서 오니까 에너지를 많이 쓸 거잖아요. 이게 또 비행기를 타고 오느냐, 배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유통 과정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조금 쓰는지, 또 판매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폐기하는 과정까지 전 생애 주기를 보는 눈으로 보셔야지만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걸 실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폐기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쉽게 먼저 시작하실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먼저 거절하는 거죠. 사실은 필요 없는데도 계속 선물 주고 만들어내잖아요. 물티슈, 대표적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미세 플라스틱 금방 돼요. 그러면은 식당에서 주면은 거절하시는 거죠. 손을 씻는 거예요. 물티슈 거절하는 거. 필요 없는 물건들, 막 텀블러 하나를 오래 써야 되는데 여러 개를 막 받잖아요.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샀다면 오래 쓰고, 버릴 땐 분리배출하는 게 이제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즐거운 습관. 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을, 불의 날 화요일은 에너지 절약하기, 물의 날 수요일은 물을 아껴서 쓰고, 나무의 날 목요일은 일회용품 안 쓰기, 자원의 날 금요일은 분리수거를, 흙의 날 토요일은 우리 농산물 먹고, 태양의 날 일요일은 빨래는 빨랫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이제 즐겁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으면은 막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작사해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을 가지고 그냥 만들어 본 건데, 화는 불화니까 쉽죠. 에너지 전략. 수는 물수니까 물 전략. 목은 나무니까 나무로 만드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금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기. 토는 흙토니까 참 멀리 있는 거 수입하지 말고 우리 농산물,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 먹기. 그리고 일요일은 태양이니까 빨래는 자연 건조하고 막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거 쓰지 말고 자연 건조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고요. 월요일이 없는 거예요. 라고 뭐 고민하다가 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를 월화수목금토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더 쉽게 기억하시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자. 여름은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마스크 살균제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 겨울을 거슬러서 너무 덥게 살기 때문에 마스크 살균제 쓴 거고요. 너무 덥게 살면은 안과 집안과 밖에 나가면 너무 춥잖아요. 온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면은 몸의 저항력을 또 굉장히 약화시켜서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를 보시면 이파리가 뭐로 되어 있나요? 발자국으로 되어 있죠. 이게 탄소 발자국인데요.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나무로 맨날 심으려면 1년에 몇천 그루씩 심으셔야 돼요.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행동만 줄여도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티셔츠 하나 만드는 거, 사는 거, 거기에 3년 7개월간 마실 물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수병, 내 건강에도 안 좋지만 거기에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에너지가 들고 엄청난 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행동만 줄여도, 바꿔도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